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이번에는 시장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금융투자 전문가 알상무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원래 라디오가 꿈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그 꿈을 성취하는. 아니 그럼 제 자리를 탐내러 오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오래간만에 봤는데 대뜸 이 말부터 해준다는. 그게 로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로망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본론 들어가서. 네네. 금리를 올렸는데 네. 제가 많은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 이번에 금리 안 올릴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내비쳤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 어때요? 채권 매니저도 하셨으니까. 네네.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요. 그 운용하는 쪽에서는 이미 시장 금리가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차라리 올려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 올리면 더 복잡해진다. 다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상했을 때 실제로 그날은 어제는 단기금리가 하락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단기금리가 잠깐 상승했다가 물론 오늘 또다시 올랐지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충격, 채권 시장에 대한 충격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최종 금리를 되게 3.25 정도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최소 3.5는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5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내 한 번 더, 그 내년 초에 한 번 더. 근데 왜 아직도 여전히 최종을 3.25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네. 저는 그게 이제 주식 전망하고 조금 맞추다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말을 조심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네. 예, 그러면 우리 알상무님 오셨으니까 원래 채권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혼자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의 신원성 총재님 네. 보면서 네. 나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거든. 연속해서 이렇게 막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 맞나요? 네. 제 생각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평가도 꽤 기존 총재님들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고 어떤 활동을 하셨죠? 총재님이 성장도 이제 외국에서 네. 영국에서 하셨고요. 공부도 영국에서 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 학자로서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BIS에서 굉장히 오래 계셔가지고. 그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죠. 예. 그래서 저는 ECB가 금리 올렸을 때 아 이분도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ECB 유럽 쪽에 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유럽이 다음 이제 ECB가 좀 남았는데 거기서 또 ECB가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금통위가 라이브다. 그러니까요. 정책 결정할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우리가 안 올릴 거라고 방심하지 마라. 네. 라고 하신 그러니까 물가를 잡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위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난 올릴 테니까 적당히 해라.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네. 원래는 페드나 그렇죠. 그쪽에서 하는 건데 요번에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서 끝없이 강조를 하잖아요. 논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은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막 내비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일종의 그게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준 건가요? 그러면? 시그널이죠. 금리 인상하면 사실 이제 비용이 좀 들잖아요. 네. 근데 그 비용을 안 들이고 시장한테 시그널을 준 겁니다. 시장 금리는 뭐 어제도 반영된다 보셨다면 금리는 좀 진정될 거로 보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전 한국 금리는 다음에 또 인상하더라도 네. 기준금리가 3.25가 되더라도 네. 시장 금리는 그렇게 반응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환과 연결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사실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1370원대 후반으로 안착된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더 하락이요? 네, 이 기세면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 마음속 레벨은 1280원입니다. 어디서 그런 말 하면 약간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왜요? 원화가 강해지는 게 왜 치는 건 아닌데 1,300원이 바로 깨진다 얘기를 쉽지 않지 않나요? 지금 분위기는? 아닙니다. 속도가 네. 그리고 FX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이게 아래가 안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원화가 이제 환전 수요 때문에 7월 들어서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달러 약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제 베센트가 지난번에 약간 그 바이백 얘기하면서부터 분위기가
크립토커런시가 확 강해지고 금이 강해지면서 이상하게 달러 약세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달러 약세 되면서 유동성이 풀린다 보시는 거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하락하는 건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하는 건 원화가 강해서가 아니고 예. 달러가 약해서 그냥 그 가속도가 더 붙어서 한번 찍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과거에는 원과 위안화와 연동이 많이 되다가 맞습니다. 언젠가부터 원과 엔의 동조화가 매우 강해졌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거 뭐 정말 원엔을 보면 깜짝 놀랄 수준까지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거야 이제 동조화가 엔화와? 전 깨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깨질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깨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깨질 것 같다고. 네. 전 위안화는 진작에 깨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엔, 한국원, 중국 위엔이랑 사실 같이 움직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깨진 지 위안화는 깨진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엔화는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시아 전체를 어떤 보는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고 이제 중국은 아예 제껴놨고 분리돼 버렸으니까. 네. 예. 한국이랑 일본이랑 예전에는 일본을 더 좀 선호했거든요. 투자처로서. 근데 얼마 전부터는 한국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어떤 점이 불안한 시선으로 느껴진다는? 일본 국채 금리도 그렇고 그렇죠. 예. 엔화도 사실 약해지는 걸 모두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약해지니까 되게 두려워합니다. 베센트부터 해서. 그렇죠. 이번에 엔화 약세 현상이 나왔을 때 베센트가 자기 메모지까지 공개하면서 그걸 방어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긴 하죠. 제 생각에. 네. 근데 레벨이 지금 159엔인데 네. 엔캐리가 이제 언와인드 되려면 159엔은 아니고 140엔 초로 내려오면 너무 멀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네. 지금 레벨이 너무 높아서 엔이 약간 그 정도는 괜찮고 제 생각에는 150엔이 깨지면 그때부터 시장이 좀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요즘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안상무님 오시니까 저도 편하게 더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채 금리, 일본 국채 금리부터 보거든요. 맞습니다. 일본 국채가 튀면 결국 미국 국채가 연동돼서 튀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 미국 국채가 일본 국채가 막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좋은 건가요? 그런가요? 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상화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높아져가지고 높죠, 이제. 옛날처럼 저성장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금리를 억지로 눌러놨거든요. 그쵸. 일본 정부랑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상화되고 있는 거고 일본은 대놓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몇 번이고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상승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상승하길 바라는 사람들 일본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너무 금리가 낮아서 너무 힘들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스팁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요즘 별로 말이 없고요. 사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금리가 억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성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금리를 만약 제한을 풀면 사실 그 갭이 매우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본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열어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열어두면 좀 곤란해지지만 네. 근데 아시지만 시장이라는 게 그 곤란해지는 게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베센트가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베센트 그걸 싫어하지 않나요 지금? 네, 지금 그러면 미국 국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많이 사주고 있는 게 일본인데 네. 미국 국채를 일본이 안 사기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말씀드리면 이거는 롱이 아닌 얘기인데 네. 최근에 롱맨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어떤 건지 아주 저도 호기심이 커집니다. 예.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먼저 맞았잖아요. 7월에. 7월, 6월에 먼저 맞아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은 저는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많이 보는 쪽은 아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네, 숏이 아니다라고. 그 얘기는 좀 이따 다 들어가고. 네. 결국 그 얘기를 말씀을 모아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네. 그래도 한 두 번이 맥스다. 한국은. 아니요. 3.5. 맥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무서워지기를 자꾸 하시는데. 요거 그림 하나 몇 번이죠?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몇 번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잠을 안 자고 새벽에 이거 과장이신 것 같은데. 5번 그림. 5번이요? 네, 5번 예, 그림 봅시다. 보시면. 예. 미국채 네, 금리요. 예. 미국채 금리 보시면 예. 이게 월간이고 이 1995년부터니까 그렇죠. 미국채 금리가 이제 95년, 85년 사실 이제 80년 들어서면서부터 금리는 글로벌 금리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게 2020년까지 하락했고 맞아요. 코로나 때 정점을 찍었죠. 거의 다 제로 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도 아니고 그냥 다 제로 금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한국도 0.5까지 내렸으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가 일종의 이제 피날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상승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국채가 이런 모양, 미국 국채가 이런 모양이고. 야, 이게 주식 차트라고 생각한다면 급등 차트 이전 모습이네요. 그렇죠. 차트만 보면. 예. 근데 더 장기채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이런 모양이고 전 세계 주요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서는 세상은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유동성을 퍼부었는데도. 근데 저는 이제 그 AI라는 블랙홀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AI가 없을 때는 AI에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붓지 않는 시대에는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채권 시장이나 자금 시장에서 항상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맞아요. 네. 내 돈 좀 가져가라. 네. 그런 스탠스였는데 뭐 경제 성장이고 물가 상승이고 모르겠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런데 미국 쪽이나 그리고 그 유로 달러 시장이라고 미국 밖의 달러 시장에서는 달러가 없습니다. 이제 엔화도 사라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뉴스 중에 제일 놀랬던 게 네. 메타가 원화 채권 발행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글로벌 통화가 아닌 때 얼마나 돈이 급하면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한국은 그래도 발행이 되니까요. 그 얼마 전에 아마존인가 구글도 호주에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맞아요. 거기도 되니까요. 자국에선 좀 이제 힘든 거죠. 자국에 발행이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태핑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 해서 오늘 오신 날이 네. 오늘 저녁이 되면은 이제 잭슨 미팅이 열리잖아요. 네, 드디어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이 기조 연설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제가 이런 실례지만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별말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망스럽게 사람이 뭐 엄청 기대라고 물어봤는데 별말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인데 그냥 잭슨홀에서 하는 건데. 뭐 잘하고 아직 그 태스크포스가 돌아가고 있고 네. 잘할 거고 잘 쉬다 가라.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베센트가 저렇게 말이 톤이 강하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네네. 뭔가 연준 의장으로서 그래도 뭔가 자신의 위상을 좀 과시할 가능성은 없나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센 독립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베센트가 저는 베센트가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게 베센트가 최근에 굉장히 오버하잖아요. 오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런 도전적인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케빈 러시랑 소통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다 드렁켄 밀러와 같이 패밀리 오피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겁니까? 지금 베센트 드렁켄 밀러가 칼럼까지 썼더라고요. 베센트에 대해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왜 옛날에 삼국지봉 관우도 네. 그 협의 세계에 있다가 네. 조조 밑에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이 했는데 가더니 금융 억압을 해? 이러면서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있는 거죠. 안상무는 저랑 여전히 사이가 좋으신 거죠? 저희는 다 협의 세계. 그래요. 그럼 그 전제에서 여하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게 재무부에서 재바이백을 했잖아요. 네. 효과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때 보이세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발표 나고서 한 10bp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루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제도 안 올라갔고 그래서 저는 베센트가 선수라서 그 바이백을 통해서 그 특정 구간의 금리를 하락시키는 기술이 있거든요. 한 종목만 계속 사면 됩니다. 걔가 벤치마크가 되거든요. 한 종목만 계속 사면 그 종목을 이제 매도해 놓은 쪽에서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 보이니까 그래서 그 종목만 저는 아주 단일 한 2개 종목만 집중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에서 채권하시는 분들이 베센트에 대해서 너무 좀
영웅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쇼 커버를 유도할 것이다. 네. 부터 뭐 온갖 지금 카더라 통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 반면에 1위 때들, 저 채권 시장의 1위 때들이 과연 이걸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의도가 다 보이는데. 근데 1위 때들은 네. 사실 1위 때는 아니고 하이에나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재무부가 40억 달러인가 산다는데 그러면 채권시장 하이에나는 먼저 사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여하튼 뭐 그건 이제 일어난 일이고 9월 이후에 연준은 어떤 스탠스로 금리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지금 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내부에서 케비노 씨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케비노 씨는 네. 하반기에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캐비너 씨 계속 앞으로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연준 부장이 보통 안 그러지 않나요? 연준 부장이 되면? 근데 이분은 그 연준에 취임하고 나서도 공식석상에서 지금 그 기자회견 2번밖에 없습니다. 하긴 그래요. 요즘 뭐.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네. 달변인데도. 그래서 이분은 정말 시장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태스크포스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케비너 씨가 원하는 대로 연준이 좀 조직될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시장에 많이 맡기는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고 캐비너 씨가 보는 금리 결정할 때 보는 지표가 좀 독특하단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었죠?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쭉 있으면 네. 많이 튄 거, 네. 최근에 튄 거 잘라내고 최근에 많이 내려난 거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약간 어중간한 어떤 약간 마일드한 물가 지수를 갖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겠다 이건 것 같아요. 시장에 그렇게 CPI 지수나 시장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연준은 우리 긴 시계열, 긴 시야를 통해서 그거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꾸 물가를 얘기하지만 지금 금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AI 캐펙스에 대한 경계감. 맞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 우려 아닌가요? 이것과 장기채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 두 문제는 해결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맞다 그러면 아까 물가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물가가 제발 하락해줘 이러고 있는 거지. 시장 모두가 그러니까 다.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물가라도 잡혀야 뭐라도 액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원유 휘발유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거고 제발 물가라도 좀 꺾이는 모습 MOM으로 좀 꺾이기만 해도 그 핑계로 안 올 그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겠는데 MOM도 잘 안 꺾이니까 요즘 곤란해지죠. MOM도 사실은 다시 들어섰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뭐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네, 물가 미국 물가인데 네. MOM이 보통 일반 투자분들은 청취자분들 모르셔서 전월비 증가율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월비 YOY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 6페이지 페이지요? 보시면 그렇죠. 저만 이렇게 약간 뭐랄까 러프하게 보는 건데요. 네. 미국 물가 지수를 다 넣고 그냥 YOY로 본 겁니다. 사실은 원래 MOM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도 봤어요. 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네. 내려가는 듯 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으로서는 내려주고 싶어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장도 나오고 물가도 높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캐비너 씨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네. 현재는. 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지켜볼 거다. 조용히 있는 거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알사모님께서 롱맨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그걸 오늘 꼭 반드시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하여튼 현재 시장을 좀 변동성이 잦아들었는데 나아졌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러죠? 저는 우선은 제가 여기 나와서 금리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우리 시장이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금리는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5월, 6월에는 제가 네. 무슨 말만 하면 쇼떨이라고 놀리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뭐 대표님 아니신데 네. 제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네. 이렇게 경계감을 가지면 시장이 무너질 일은 없겠구나. 스스로를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덜컥 속으로 쇼 치면 안 되는 장이다 이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 숏을 치면 내가 당한다. 네.
그래서 약간 롱맨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레벨이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올라가도 매우 제한적일 걸로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업사이드 포텐셜도 낮죠. 그렇지만 그럼 살 거야 팔 거야를 결정해야 된다면 네. 저는 산다라는 거죠. 사는데 최소한 상반기 최근에 6, 7월처럼 반도체 쏠림만으로는 가지 않을 거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전 지수가 네.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의 상당 부분이 누가 뭐래도 국민 대다수가 투자하시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주춤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자사주 제가 혼자서 계산해 봤더니 하이닉스가 벌써 자사주랑 20% 샀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가 저 자리라는 거는 되게 자사주 한 40% 사고 나면 주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재가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이십니까? 엔비디아도 잘 나와도 그렇고. 안 믿는 거죠, 이제. 그걸 호재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인 건 맞는데 안 믿는 거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뒤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거지.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이 계속 바뀌는 거는. 예, 그럼 미래가 불확실하다. 어떤 점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반도체 가격에 대한 옛날 네. 한 2달 전, 석 달 전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다 믿었는데 네. 이제는 그 장기 계약도 있고 약간 캐펙스도 증설하고 그러면 2030년에는 이 가격이 아닐 것 같은데라던가 네. 또는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는 너무 미래에 대한 신념 너무 낙관했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이익 전망이. 근데 지금은 이익 전망이 기울기가 많이 낮아졌고 근데 저는 그걸 다 감안해도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올 이익을 그냥 덮어서 프라이싱만 조금 해도 적당히 해도 이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상승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프라이싱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느낌으로는 기가 죽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힘이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알상무님은 굉장히 이코노미스트적 요소도 강하시지만 네. 상당히 채권 시장에 계셨기 때문에 채권 시장 굉장히 기술적 분석에 능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흔히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익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대이익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냥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객관적이라 치는데 왜 이거 장환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많이 보시는 기술적 위치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좋아도 옆으로 기는 차트죠. 네. 그러니까 근데 급락을 봐야 되는가? 연말까지 10% 이상의 하락을 봐야 되는가? 코스피 기준으로. 그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결론적으로 어떤 채널 나가신 걸 제가 들어봤더니 네. 그랬더니 코스피의 실적 대비 주가 싼 기업이 너무 많아서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실제 반도체 두 회사가 실적을 많이 내서 그런 거지 나머지 기업들도 그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부터 약간 순환매라고 하면서 그렇죠. 반도체 빼고 화장품도 좋고 뭐 다 그러네요. 그걸 제가 맞춘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네. 반도체 위주가 아니고 이제 순환매까지는 아니지만 예. 좋은 주식들이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네. 반도체로 돈을 쏠리고 그 지수가 밀리면서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적 뭐 화장품도 좋고 뭐 변압기 쪽도 좀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은 지난 저희가 살아온 어떤 때보다 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근데 약간 금융시장이 덜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 자체 운명 기업이 좋은데 우리가 고민한 거는 이런 잔존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 안 됐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AI 투자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채권 시장 여쭤보는 거는 그래도 그쪽이 가장 전문가시니까 미국의 그런 자금 시장의 동향을 보면 조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때 보이세요? 그러다가 보통 어떤 현상이 나오죠? 최근에 보니까 오늘 또 뉴스 중에 한국에 파생상품 팔러 왔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금융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그게 이제 순서죠. 네. 그쪽에 이제 안 팔리면 네. 그 유동화해가지고 그렇죠. 유동화로 왔잖아요. 네, 지금. 이쪽으로 옵니다. 네. 한국 이제 금리도 높고 네. 등급도 높으니까 사죠. 네. 그게 뭐 CLO 이런 것도 있고 네. 한국에서 이미 많이 돌고 있는 네. 수순이죠. 제 생각에는 미국
그 AI 관련 부채 중에 20%는 아마 상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 물류센터처럼. 근데 그 부작용은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좀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빌려주는 사람들 채권 시장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네. 돈 못 갚으려고 하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도 AI의 일부는 돈을 못 갚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오늘 깜짝 놀란 게 그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모든 달러 조달 통화가 달러인 경우가 매우 흔들린다는 얘기가 저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조달통 네, 달러로 조달하는 통화 부채들이 네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왜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문제들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아니 그러면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제가 고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이런 걸 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온갖 잡스러운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 같은 노땅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네. 이런 것을 압도하는 어떤 우리의 긍정적 변화를 찾는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죠?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떤 한 그 레벨업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힘들게 레벨업했지만 그리고 그 성장통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시장을 보면 되게 불안한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쪽, 유럽도 지금 엄청 좀 그렇거든요. 한국 금융시장은 불안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에다가 폭락한 거 빼고는 채권 시장은 이미 1년 동안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맞아요. 죽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미 고금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가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시장 요즘엔 디폴트 레이트도 굉장히 낮고 어떤 회사가 망한다 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원래는 뭐 1년에 한 번씩 이 회사 좀 힘든데 이 그룹 좀 힘든데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금리가 이 정도 왔으면 또 약간 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 많이 번 수출 기업이 국내 회사채를 막 사주고 있잖아요. 요즘 반도체에서 금융하는 사람들 뽑더라고요. 네, 그거 엄청 많이 삽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게 일본의 어떤 2000년 초반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금융시장은. 그래요? 기업하고 약간 우리가 일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일본이 다시 지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원래 저는 되게 비관적이고 그 꼬투리 잘 잡는 사람인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는 글로벌리 많이 보는데 요즘에 제일 튼튼한 금융시장이 어디야? 그럼 한국입니다. 금융시장은.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주식시장 빼고는 금융시장 펀더멘탈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뭐 중앙은행도 연속 금리를 2번 올려도 난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네. 일이었는데. 예. 그래서 2번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냥 시장이. 마치 없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버티고 미국 쪽이 연말에 좀 버텨주면 한국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게 보시는데 우리 반도체에 그런 좋게 보시는 주식 섹터는 어떤 분야가 있는 거죠? 반도체요? 반도체 빼고서는. 반도체 빼고요. 저는 금융 좋게 봅니다. 금융. 네. 금리를 더 올릴 거니까. 그럼 사실 금융도 좋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사실 금융시장은 좋습니다. 캐리가 나니까. 저 은행 손보줄 네. 보험사들 다 좋아지죠. 예. 그리고 자산 가격, 그러니까 펀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네. 운용사도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운용 보수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금융시장 플라이스가 올라가 있으면 수수료 떼는 증권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이익 측면에서 나쁠 게 없죠. 이상한 뭐 대출만 상각이 안 된다면. 그래서 잘 보시면 저는 금융섹터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축이고 배당 관련된 주식도 많은데 금융 내에서 더 구분해서 봐서 더 좋게 보신다면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은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은행과 손보 놓고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종권 얘기도 하셔가지고. 저는 은행 손보는 아무래도 이익을 많이 내는 걸 좀 두려워하는 쪽이라서 그래도 증권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 금융지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알상무님 오셨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많이 공감대를 얻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남은 이슈 중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지 변수 같은 거에 네. 그리고 투자했을 때 뭘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지 네. 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기억했을 때 가장 좋았던 투자 전략이 어떤 사례가 있으신지 좀 너무 여러 가지 갑자기 그렇습니다. 여쭤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이것들을 다양하게 좀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유튜버 하고 이러면서 개인분들하고 이제 접점을 굉장히 많이 네. 이게 넓어졌는데요. 사실 기관 투자자만 전 20년 그렇죠. 정도 해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이제 세대주도 기관 투자자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개인분들은 투자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업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저희가 제시한 어떤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에 급락에도 전혀 반응을 못 하신 거죠. 상황은 달라졌는데 반응을 못 하고 일종의 몇 달 전에 머리에 입력해 놓은 신념으로 계속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좌절하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강해졌다. 개미라고 비하하실 필요 없고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우리 윤쌤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제가 계속 제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윤쌤님 거 듣고 오시라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를. 네.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쪽이라서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서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폭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폭락할 때도 지금도 불안불안하는데 거기에 너무 심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매도하시더라도 천천히 하시고 급락할 때 하지 마시고 살 때도 천천히 사 들어가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살펴봐야 될 이슈가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남은 기간 살펴봐야 될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뭘 좀 주시해서 보시고 계신지. 저는 사실 트럼프의 그렇죠. 어떤 지지율 또는 중간 선거에서 차라리 이기는 게 낫습니다. 그건 거의 확률이 없잖아요. 지금. 지면 갑자기 레임덕이 빠지면서 네. 그나마 있던 정책 그립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다 달려들어서 미국 시장을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럼 한국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트럼프가 공화당이나 하원이랑 상원 하나만 좀 공화당이 좀 했으면 시장을 생각하면. 그런데 어렵겠죠. 그냥 그 얘기는 만약 그렇게 오늘 계속 제가 자꾸 다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중간 선거 이후에 만약 트럼프가 어떤 힘을 더 잃게 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불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힘을 잃은 상태로 쥐던가 네. 더 과감한 걸 하는 거죠. 더 다른 전쟁을 일으키거나. 제가 궁금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끝나긴 끝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그냥 갑자기 오늘 끝났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 말을 몇 개월 전부터 하는데 그렇게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안 끝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란으로서는 네. 끝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란도 많은 양보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내가 관할한다. 그리고 근데 요즘에 사우디 쪽에서 무슨 동맹을 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게 너무 강해지는 걸 막으려고 이란도 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그만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네. 4분기에 주식 열심히 해도 됩니까? 4분기면 11, 10인데. 예. 중간 선거에 질 수도 있는 이 시기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됩니까? 저는 10월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11, 12는 좋다. 예. 이유가 뭐죠? 근데 중간 선거에서 지면 연준도 나설 겁니다. 네. 그때 연준이 나설 때 우리가 기회가 온다. 네. 한번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은 저는 6,400, 6,200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믿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융투자 전문가 알상무와 함께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